협력은 우리 양국을 넘어 아시아와 태평양, 나아가 세계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오십시오. 한번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진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최근 불안한 국제 정세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지평을 확장하는 데 공을 들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윤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 성과,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세 번째 정상 외교죠.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먼저 이번 국빈 방문의 성과 그리고 의미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제 굉장히 시급한 외교적인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관세 압력이 굉장히 거셌고요. 또 한미 동맹의 어떤 그 안보 수요들도 있었고, 또 이제 중국과의 이런 관계들 때문에 그 동안에 강대국 중심의 외교를 많이 해왔죠.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이 강대국들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고요. 또 그동안 굉장히 불편했던 일본과의 관계도 이제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 이런 그 강대국 주변 4강의 외교를 발판으로 해서 외교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좀 많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첫 상대로 이제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선택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이 4강 외교 말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이 아세안을 이제 겨냥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 아세안 중에서 이 필리핀은 올해 이 아세안의 의장국이고요. 또 싱가포르는 내년의 의장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향후 우리 외교의 다변화, 그리고 또 우리 이 시장 미래 먹거리의 시장을 좀 확보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른 AI와 관련된 이런 협력들도 여기서 이루어낼 수 있고요. 또 우리 지금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인 방산도 이 지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그런 방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국빈 방문에서는 최근 중동 상황 속의 협력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입니다.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 인프라, 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 원전, 인공지능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양국은 급변하는 경제 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네, 최근 중동 상황이 어지러운 가운데 이루어졌던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중동 상황 속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지금 그 싱가포르, 필리핀을 방문 중에 네. 이제 중동의 이제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는데 뭐 이 대통령도 싱가포르 또 그 필리핀 정상들과 이 중동 상황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죠. 그래서 네. 빨리 조속히 이 지역에 이제 평화가 좀 다시 돌아오고 또 국제법이 준수되는 가운데서 안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양 정상들과의 어떤 이게 합의가 있었고요. 네. 또 그보다 이제 이 싱가포르를 방문을 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2018년, 19년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만났던 곳이 싱가포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감회가 깊은 역사적인 장소를 이제 방문하시게 된 건데 아마도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뛰고 있는 우리 외교 당국의 입장에서는 네. 이 싱가포르 방문이 뭐 예사롭지 않다고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그런 기운을 받아서 이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또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의 어떤 모멘텀이 되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우리가 안보상으로는 크게 관련이 있는 국가들은 아니지만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중동 상황이라든지 또 필리핀이 지금 처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어떤 중국과의 어떤 해상 분쟁이라든지 또 우리 북미 회담과 이런 관련된 싱가포르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지면서 이 양국과의 어떤 그 안보상의 어떤 그 외교 그리고 교류 그리고 협력에 관한 얘기들도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성과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순방에서는 20년 만에 싱가포르와 FTA를 개선을 하기로 했고요. 필리핀과도 FTA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외교의 가장 그 중요한 축인 미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요. 또 그동안 굉장히 껄끄러웠던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미국, 중국, 일본과의 이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외교를 이제 다변화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교 다변화의 첫 번째 이제 방문지로 이 아세안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된 거고요. 네.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핵심 국가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선택해서 가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이 싱가포르는 우리와 FTA를 체결한 첫 번째 아세안 국가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굉장히 깊고 뭘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이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이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경제 대국이고요. 그래서 2006년에 이 그 FTA가 우리나라와 처음 체결이 됐는데 지금 20년 만에 그동안 이제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네. 그 세계 기술 수준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관세 시장을 들고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동안에 WTO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개혁 개방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그 시장 환경이 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와 다른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양국의 협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아마 여기 이제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와의 FTA를 한 20년 만에 다시 이제 개편하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싱가포르와 한국이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첨단 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이제 그 필리핀과도 수교 77주년에 마침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2021년에 우리가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MOU를 7건을 체결을 했는데 주로 이제 원전, 조선 그리고 식품 의료기기처럼 우리가 강점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
MOU를 체결해서 필리핀과 경제 협력을 강화를 하기로 했고요. 아마 이번 방문을 통해서 싱가포르 그리고 필리핀과의 FTA가 한층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에서는 AI 협력이 주목이 됐습니다. 싱가포르와의 협력은 전통 산업에서 AI 산업, 이런 미래 전략 산업으로 외연이 좀 확장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AI 강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AI 어떤 이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 급등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산업 구조 그리고 우리의 이 사회 환경이 AI가 발전하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와서 뭐 작년에 치맥 회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피지컬 AI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AI에 공을 들이고 있고 미래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싱가포르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조그만 도시국가잖아요. 그래서 땅도 많지 않고 자원도 많지 않아요. 이 싱가포르이 가진 것은 오직 우수한 인력 그리고 두뇌 이것인데 그래서 이제 기업과 대학 스타트업 이런 쪽에서 양국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AI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AI 동맹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양국 정상들의 어떤 합의였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 치열한 경쟁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과점 체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AI 생태계에서 어떻게 하면 상위권의 이런 AI 강국으로 우리가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양국의 이 협력의 가능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AI뿐만 아니죠.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각국의 정상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인 분야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Singapore is studying the potential of nuclear energy as part of our longer-term energy mix, and we hope to learn from Korea's expertise and experience. We have commenced negotiations on a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and I look forward to its swift conclusion. The modernization of our armed forces and strengthening of our Coast Guard, the investments that help revive our shipbuilding industry and strengthen our role in the semiconductor value chain,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the Pangil Bridge in northern Mindanao, amongst others. 네, 싱가포르 총리는 원전, 필리핀 대통령은 방산 그리고 조선을 언급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와는 정부 차원의 MOU를 체결을 했고요. 필리핀에서도 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협력이 논의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물론 중동 사태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되는 이런 결과가 생겼죠. 그래서 뭐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저께 네. 비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어떤 보편적 협력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각국이 각계약진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국익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이런 치열한 전략 속에서 아마 향후에도 이렇게 에너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AI 시대로의 변화, 이 속에서 이 AI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엔비디아처럼 아주 발전된 반도체 칩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구동할 수 있는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상황 속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가 AI 강국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 이 전력 수급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 이 싱가포르도 원유를 수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제 전력과 관련된 고민들을 해야 될 텐데 여기 이제 바로 또 최적의 국가가 우리나라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세계 5대 원전 강국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전 세계의 많은 시장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원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5대 원전 강국 중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강점을 가지고 싱가포르와 이 필리핀에서도 이제 우리와 이런 원전 사업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소형 원자로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이 미래 에너지 정책 펀드에 이제 5조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협력이 좀 아마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문성을 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필리핀도 사실 이제 바탄 원전이 1986년에 완공을 했는데 40년간 가동이 중단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이제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래 전력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협력을 통해서 이 원전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가 자신 있는 분야가 방산이지 않습니까? 또 필리핀은 K 방산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한데요. 방산 협력 이 부분도 중요한 의제였죠? 그렇습니다. 이 필리핀을 잘 보시면 네. 이 필리핀에 이제 우리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이 필리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지만 우리나라를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일본 열도를 지나서 이제 대만이 있고요. 네. 그 밑으로 가면 이제 필리핀 열도가 쭉 있죠. 근데 여기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항상 우리가 그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라고 하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아시아태평양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 한 중심에 이 필리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필리핀을 통해서 이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미국은 이 필리핀을 놓고 중국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필리핀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최근에 필리핀으로서도 이 안보 수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이 중국이 이 섬들을 장악을 해서 거기에다 이제 인공섬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남중국해의 필리핀이 굉장히 이제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미국도 과거에 필리핀에 주둔했던 미군을 철수시켰었는데 최근에 다시 미국이 이제 수백만의 미군 기지를 다시 들어갔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필리핀이 이 안보에 중요하다 보니까 방산과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K 방산의 아시아 최대 수입국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필리핀에서 이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FA-50 공격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위함이라든지 잠수함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우리와 협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방산 세일즈 차원에서 또 필리핀에서 많은 협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정상회교에서 선물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금 거북선을 선물을 했습니다. 이게 필리핀의 첫 잠수함 도입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조선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은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게 섬 국가죠. 네. 근데 여기는 바다가 아주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바다에 의존해서 여러 섬들을 오가면서 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다른 나라들과 교류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제해권을 놓치게 된다면 필리핀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에 필리핀의 안보와 또 경제에 그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지역의 이제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잠수함이라든지
호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잠수함이 세계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뭐 지금 캐나다 쪽에서도 우리 잠수함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것처럼 필리핀에서도 우리 잠수함이 비교적 값싸고 아주 품질이 좋기 때문에 우리 잠수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때는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을 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금으로 된 거북선을 이제 선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잠수함이나 이런 그 선박 건조에 자신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아마 필리핀에서도 굉장히 좀 흡족하고 인상 깊게 이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수출 계약이 성사가 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협력 방안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필리핀은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 전자 등 첨단 산업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 제조를 넘어 인공지능을 접목한 제조 AI 분야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미래형 산업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양국은 오랜 신뢰를 토대로 오늘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내일은 공동 번영을 설계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연대를 바탕으로 미래의 비즈니스를 설계한다면 그 협력은 우리 양국을 넘어 아시아와 태평양, 나아가 세계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네, 이번 순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수출 계약도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교 다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파트너 다변화 이런 차원의 외교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의 먹거리가 너무 미국과 중국에만 치중돼 있을 때 미국의 리스크, 중국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예. 이제 리스크를 해칭하는 측면에서도 이 아세안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고요. 아마 이재명 정부 내내 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외교 다변화 노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한국과 필리핀 사이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제조업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이런 3대 유망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은 수없이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도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섬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항만과 공항 이런 인프라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또 우리가 굉장히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한국과 필리핀의 협력이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양국의 공감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필리핀은 굉장히 많은 천연자원과 핵심 광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 산업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이런 첨단 산업 물품들의 핵심 부품들이 이제 바로 이제 핵심 이런 히토리와 같은 광물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필리핀이 가진 이런 핵심 광물과 우리의 첨단 산업 이것이 이제 결합이 된다면 양국의 어떤 큰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K 소비재를 1,6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가서 이번 계기에 맺고 왔고요. 그다음에 네. K 뷰티, K 식품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마 필리핀에서도 이런 세일즈 외교를 하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간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던 필리핀 용사들, 뿐만 아니라 인권 변호사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필리핀 노동자와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런 만남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필리핀을 방문해서 당연히 우리 국익을 위해서 뭐 외교, 안보 또 경제적인 협력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사실 또 우리가 글로벌 어떤 핵심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뭐 우리가
경제적인 금전적인 이익만을 노리고 외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책임을 지는 그런 강대국으로서의 선진국으로서 어떤 그런 면모를 우리도 이제 조금씩 갖춰나가야 되겠죠. 근데 필리핀이 우리 그 아시아에서는 최대 파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그러니까 필리핀이 과거에 우리를 도왔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관심과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도 이제 헌화를 했고요. 또 뭐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한국에 와 있던 필리핀 노동자의 산재 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때 이제 많이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이제 제도가 워낙 미비해 있어서 완전하게 해결을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런 약자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분을 통해서 변호사로서 조력을 하긴 했지만 거꾸로 이런 약자들을 통해서 변호사 이재명이 새로운 어떤 본인의 포부나 미래에 대한 각오를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노동자에게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랬던 어떤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의 첫 일정은 이제 곧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중동 상황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순방대로 이제 끝났고요. 중동 사태 때문에 이 순방 성과가 좀 빛을 보지 못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현실은 현실이고요. 지금 가장 임박하고 중요한 일이 지금 이제 중동 사태.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석유 수출길이 다 막혀버리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서 석유 수입이 7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 쇼크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가장 민감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이것이 얼마나 민감한 건지를 보여줬잖아요. 네. 다행히 이제 오늘 주가가 다시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 시장이 좀 이제 안정을 되찾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챙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원유 수급 또 원유와 가스와 같은 이제 천연자원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경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진국형 단순 제조업 경제가 아니고 선진국형 경제로 지금 이미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을 비롯한 어떤 금융시장 이 네. 부분에 대한 안정도 우리 국격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한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 제고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봄의 세 번째 절기이자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입니다. 나오실 때 우산을 챙겨주셔야겠는데요. 퇴근길 무렵에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겠고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눈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에는 눈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에 밤사이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 있고요. 강원 중북부 내륙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공기가 탁합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세종과 청주 15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눈비가 모두 그치고 주말에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들 법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생각 떠올리기 쉬우실 텐데요. 이 법을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법제처죠. 이런 법령 정보를 알기 쉽고 또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법제처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출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제처 강혜지 온라인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법제처 유튜브 많은 분들이 구독하시고 보고 계세요. 네. 예, 좀 많은 일들을 하고 바쁘실 것 같아요. 더 바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먼저 정책 인플루언서 단이 출범을 했는데요. 네네. 어떤 곳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저희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은 이제 법제 정책 그리고 법에 관심이 많은 법에 관심이 많고 이제 개인 SNS를 운영하는 만 18세 이상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 그리고 정책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뭐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는 뭔지 집어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즘 뭐 SNS 트렌드나 이런 걸 반영해서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책이라는 단어, 아까 단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 단어도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인플루언서 분들과 함께 하면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정책 인플루언서단 출범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나요? 저희 사실 작년에도 이제 정책 서포터즈라고 유사한 걸 운영하긴 했는데 네. 올해 좀 더 이제 이름도 바뀌고 예. 또 운영 방식도 바꾸다 보니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저희 우려와는 달리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네. 뭐 직업군도 뭐 교사부터 대학생 뭐 그 PD 분도 계셨고 또 뭐 철도 승무원까지 네. 되게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좀 난 법제 정책을 내가 좀 내 아이디어로 알리고 싶다 막 이런 의지를 밝혀주시면서 예.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이제 새싹 인플루언서로서 좀 법제처 홍보대사로 온라인에서 활약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몇 네. 분 정도 저희가 이번에 120
20분의 새싹 인플루언서를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럼 네. 얼마 동안 이제 활동을 하게? 이제 올해 1년 동안 2월에 선정이 되셔서 12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을요. 네, 네. 그렇죠. 예. 자, 이제 나오셨으니까 제가 법제처라는 곳을 뭐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법제처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법제처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 내 입법 총괄기관이고요. 네. 이제 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법률 그리고 하위 법령들이 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게 없는지 심사를 하고요. 또 법령의 의미가 좀 불분명하다고 할 때는 좀 명확한 해석도 제시하고 또 법적 쟁점이 있을 때는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분들께서 법령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법령 정비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이제 법령 정보를 제공하거나 뭐 지방정부나 의회의 입법활동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시는 뭐 땡땡 법 개정, 뭐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의 출발점에 다 저희 법제처가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입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정부 입법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방 정부도 하는 그런 부분들. 모든 법과 관련된 곳은 법제처를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정책 인플루언서단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서 네. 기존에 관련 그 서포터즈가 있었어요. 네네. 그 서포터즈와 좀 눈에 띄게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 서포터즈 분들도 이제 온라인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저희 법제처가 제작한 콘텐츠를 좀 사후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주시거나 이제 저희가 하는 행사나 이벤트에 이제 댓글이나 오프라인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희 이번에 올해 정책 인플루언서단은 좀 그 이름에 걸맞게 이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홍보할지부터 기획 단계부터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담아서 만들게 되고요. 네. 이제 그런 점이 좀 서포터즈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시면 이게 달라졌구나라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도 사실 요즘 정부에게 주어진 하나의 어떤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을 하고 네. 계시는데 네. 이 법제처는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뭐 저희 이번에 정책 인플루언서단 출범도 가장 네. 대표적인 저희 소통 노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그렇죠. 있고 예.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저희 그 법제처 내부에 업무 회의라고 하죠. 간부들이 모여서 하는 업무 회의를 이제 유튜브로 공개하는 정부 최초로 예. 공개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좀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국민분들께 솔직하게 가감 없이 보여드리자. 좀 이런 방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월간 그 업무 회의 네, 그거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듣긴 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저도 봤거든요. 네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과몰입 라이브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국민에게 친근하게 가는 어떤 방향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라이브 방송을 정규화를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 4시마다 이제 법제처의 직원들도 출연을 하고 해서 이제 좀 딱딱하게 이제 뭐 정부가 언론 브리핑을 하듯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 실무자분들이 내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뭐 업무를 해보니 어떻더라라는 얘기를 좀 진솔하게 풀어가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친근하게 느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기존에 법을 만들기 전에 네.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그렇죠. 걸 하는 이유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인데 네.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네. 또 그런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정책 인플루언서단 분들이 이제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를 하시지만 이제 연령대가 보면은 법제 정책에 관심이 많은 20, 30대 청년분들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년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뭐 그 다양한 주제의 현장 간담회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현장 간담회에 참여하셔서 좀 청년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시고 또 인플루언서단 분들이 만든 컨텐츠가 좀 매개가 돼가지고 또 다양한 분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내는 그런 창구 역할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요즘 국무회의
공개하잖아요. 네, 네. 지금 KTV에서 그걸 공개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폭발적인 그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부처의 최초로 법제처가 월간 회의를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네. 라이브로 공개를 네, 했죠. 맞습니다. 네.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뜨거웠고요. 사실 저희도 사실 준비를 하면서는 네네. 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예. 모르겠지만 이걸 누가 볼까라는 예. 좀 걱정하기도 그런 생각을 하고, 할수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업무 회의다 보니까 주제가 좀 무겁고 또 회의 시간도 굉장히 길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게 다가가기 어려운 콘텐츠는 아닐까라고 했는데 저희 우려와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시청해 주시고 막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 중에 하나는 이걸 누가 보나 했는데 제가 보고 있네요. 그렇군요. 법제처 업무회의를 집에서 보게 되다니 뭐 이런 예. 반응들이 많아서 국민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되게 궁금증과 관심이 많으셨구나. 네. 좀 이런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저희 준비하면서 좀 나름의 고충들이 있었는데 예. 좀 그렇게 반응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저희가 위로도 되고 앞으로 더 소통 열심히 해야겠다. 좀 이런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언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최초 공개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도 처음 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국민분들께 이렇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좀 의지를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던 거고 네. 좀 이렇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초로 공개를 하고 나서 이제 다른 부처에서도 네.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추진하게 됐냐, 뭐 장비는 어떤 걸 쓰고 직원들은 몇 명이 투입됐냐 이런 좀 비공식적인 문의들이 많아가지고 네. 우리가 좀 뭔가 정부 안에서 이런 소통의 트렌드를 좀 선도하고 있나라는 뿌듯함을 네. 좀 느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다른 대변인실의 일거리를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이 법령을 쉽고 좀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 유튜브 법제처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가시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댓글도 달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네. 시간이 다 돼서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법제처 SNS 팔로우하면 상품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 네.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법제처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은 뭐 선물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했었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동계올림픽 응원하는 댓글 이벤트 같은 것도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제 옆에 있는 귀여운 법제처의 대표 캐릭터죠. 이제 세령이 키우기 이벤트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많은 참여로 이 세령이가 알에서 깨어나고 점점 법령 요정으로 성장해 예. 나가는 그런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법제처 그 채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세령이와 함께하는 법제처 오늘 정책 인플루언서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제처의 홍보 활동에 대해서 네. 말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네. 계속 함께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법제처 강혜지 온라인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현금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장기연체자의 비탄감을 돕는 세도약 기금, 정부가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해봅니다. 중동 상황으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애로가 커졌습니다. 정부 지원 대책 살펴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소멸 위기가 심각한 농어촌 10개군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기본소득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이를 두고 일회성 현금 지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근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정책 설계가 부실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단순 현금성 지원과는 차별점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지역의 회복을 위해 추진되고 있고 지역 외부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기본소득 사업에는 2년간 1조 2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정부는 동네에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도록 생활 권역별로 사용하도록 했고 외부 지역으로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전입 인구를 분석한 결과 제로섬으로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관련한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상 지역으로 전입한 분 중에 43%는 수도권하고 인근 대도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개 군 중에 저는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39세 이하 청년층 인구가 4,163명이 증가했습니다. 청년층 증가율이 5.6%인데 이것은 전체 연령 증가율 4.1%보다 훨씬 높습니다. 유입 분석 결과 수도권이나 1시간 거리 떨어진 도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장 전입자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신청은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 등록 후 실제 거주 중인 주민만 가능한데요. 신규 전입자의 경우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기본소득 도입 전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세도약 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출범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가 세도약 기금의 핵심인 빚 탕감은 시작하지 못한 채 이자만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홍보나 운영비 등을 먼저 집행해 정책 설계의 선우가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도약 기금 출범 이후 업권별로 협의한 일정에 따라 대상 채권을 원활하게 매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해당 보도일 기준 매입액은 8조 2천억 원으로 목표액의 절반을 달성했고 전체 113만 명 중 64만 명분을 매입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이자를 챙겼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상 채권 매입을 위한 재원으로 세도약 기금 예산 4천억 원,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순차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도중 남은 재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세도약 기금에서 매입을 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추가적인 이자 부과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보호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득 심사를 거쳐 선정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각 작업이 이미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가능한 취약계층 보유분에 대해 지속 소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금을 함께 출범한 캠코의 홍보, 용역비 등은 사업 진행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출이라고 설명하면서 국회가 승인한 추경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엄정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수문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중동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있는 국내 기업들과 수출 기업들의 걱정이 큰데요. 정부가 이들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합니다. 중동 상황 영향권의 수출 또는 현지 진출 중인 중소, 벤처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물류와 통관, 계약을 비롯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금융과 결제 문제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한 모든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로 이루어지고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는 기업 애로사항이 접수된 즉시 관계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보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도 더 확대됩니다. 공공조달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 등을 민간기업에게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건데요. 정부는 공공조달에 진입을 원하는 기업을 발굴해 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 지원을 통해 정부는 지금까지 1,151건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245개 기업이 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창업이나 소기업 등 약자 기업의 지원 요건을 더 낮췄습니다. 납품 실적 요건은 기존 10건에서 6건 이상으로 구매 한도는 20억 원으로 2배 확대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건데요. 공공조달 길잡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유 첫 번째 일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중동 지역 상황과 관련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국민방송이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